달아오른 소의 금속성 비명처럼 공기를 가르는 끽하는 소리, 끓는 기름 냄새와 인간의 공포가 뒤섞인다.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한 줄기 햇볕도 용서하지 않는 태양 아래 나무 상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평범한 관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이 새로운 상처가 되도록 고안된 고문 도구다.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철못들이 안쪽으로 튀어나와 쉴 틈을 주지 않는 지옥을 만든다. 그 안에서 몸은 간신히 숨을 쉴 뿐이다. 눈꺼풀은 뽑혀 혹독한 빛 아래 눈은 영원히 뜨여 있을 수밖에 없다. 어둠도 잠속의 안도도 없으며 오직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 장면은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고 집단 기억 속에 공포를 심으려는 그림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에는 더 깊은 질문이 숨어 있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고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가? 어떤 명예 코드가 그러한 고난을 요구할 수 있는가? 기원전 3세기 로마 공화정에서 명예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접착제였다. 엘리트 계층의 남자에게 맹세를 어기는 것은 영적인 자살과 같았고, 굴복하지 않고 고문을 견디는 것은 조국과 신들에게 대한 가장 순수한 충성심이었다. 2번 로마의 집정관을 지낸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이 딜레마를 구현한다. 그는 단순히 패배하고 포로로 잡힌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포로가 된 상징이었고 그의 의지가 어떤 군단보다 더 위험해진 사람이었다. 로마 연대기 작가들은 그의 운명을 심리 스릴러처럼 이야기한다. 싸움은 로마와 카르타고라는 두 제국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보이지 않는 규율의 힘 사이의 싸움이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로마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불에 새겨진 교훈처럼 배웠다. 시민의 삶은 자신에게 속하기보다 공화국에 속하며 불명예보다 죽음이 낫고 몸이 견딜 수 없는 것조차 의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웅적인 서사 뒤에는 정치적 메커니즘도 숨어 있었다. 한 남자의 고통을 전쟁 기계를 움직이는 선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묘사된 고통, 감각 박탈, 강제적인 햇볕 노출, 못상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대의 심리적 고문이라고 부를 법한 기술들, 즉 육체보다는 정신을 부수기 위한 방법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는 교도소와 비밀 수용소에서 인류는 수면 박탈, 고립, 극단적인 자극 노출과 같은 유사한 패턴을 반복했다. 레굴루스에게 일어난 일은 실제든 전설이든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정신에 대한 어두운 지식을 반영한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광스러운 전투가 아니라 정신의 느린 십자가 처형으로. 레굴루스는 더 이상 전쟁 중인 장군이 아니라 로마가 철과 희생이라는 건국 신화를 비추고 싶어 했던 거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되돌려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명예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기꺼이 견딜 것인가? 기원전 256년 지중해는 두 거인이 증오와 야망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대한 체스판이다. 젊고 사나운 로마는 닿는 모든 영토를 뜨거운 쇠로 찍어내듯 팽창하고 있었다. 낡고 부유하며 바다의 주인이었던 카르타고는 상인과 용병 군대의 제국으로 변모했다. 제1차 푸에니 전쟁은 단순히 시칠리아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카르타고의 상업적 실용주의와 로마의 군사 규율이라는 두 세계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다. 공화정의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로마의 대담함을 구현한다. 고대 최대의 해전에서 수백 척의 카르타고 배가 잿더미로 변한 후 그는 전쟁을 적의 심장부까지 가져가기로 결정한다. 그에게는 더 이상 바다가 충분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자체가 군단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그의 군대는 철과 불의 눈사태처럼 카르타고 해안에 상륙했다. 도시들은 함락되고
들판은 약탈당하며 공포는 카르타고의 성벽까지 퍼졌다. 궁지에 몰린 카르타고 지도자들은 평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영광에 취한 레굴루스는 단순한 조약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함대 인계, 엄청난 조공지불, 자존심 포기 등 절대적인 항복을 요구했다. 그의 오만은 승리를 보이지 않는 덫으로 만들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는 적들에게 복종이 아닌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점에서 로마 장군의 심리가 드러난다. 레굴루스에게 의무는 로마에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전쟁, 연극이 뒤섞인 무대에서 주연 배우로 자신을 드높이는 것이었다. 원로원은 집단 기억을 풍요롭게 할 위협을 기대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대리석에 새기려고 했다. 후세에 대한 그 집착 속에 그의 파멸의 씨앗이 얽혀 있었다. 사라질 것처럼 보이던 카르타고는 궁지에 몰린 야수가 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예감하는 모든 야수처럼 없는 힘을 짜냈다. 불가능한 조건에 공포에 떨던 카르타고 엘리트들은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패배하고 굴욕당한 장군들 사이에서 그를 찾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외부 인물에게서 찾았다. 로마가 잊었던 뼈아픈 교훈은 이것이었다. 모든 탈출구를 거부당한 적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가 탄생한다. 로마는 불패임을 증명하기 위해 바다를 건넜지만 그 넘치는 자신감 속에서 굴욕의 조건을 만들었다. 아프리카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레굴루스는 카르타고 성벽 너머에서 자신의 모든 전략을 무장해제시킬 군사적 지능이 막 나타나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외과적 냉정함으로 설계된 대학살이었다. 카르타고 항구의 패배와 공포의 무게를 안고 외로운 배 한 척이 도착한다. 그 배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존재는 제국의 구원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는 무한한 군대나 황금 상자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가 가진 것은 어떤 무기보다 위험한 것, 바로 지식이었다. 그의 이름은 크산티포스, 스파르타 용병으로 그의 명성은 그리스의 복도를 피와 규율의 유령처럼 맴돌았다. 절망에 빠진 카르타고는 그에게 문을 열었다. 사기가 꺾이고 패배한 카르타고의 장군들도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크산티포스는 카르타고 군대의 상태를 냉정하게 관찰했다. 부서진 병사들, 언덕에서 무용지물이 된 기병대, 불가능한 지형에서 낭비되는 전열 코끼리들. 그는 그 혼돈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스파르타를 무자비한 기계로 만들었던 헬레니즘적 논리로 그는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이던 군대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을 밤낮으로 훈련시켰다. 칼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그들에게 더 이상 급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자녀들과 자존심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그들에게 지형을 읽는 법, 야수들을 질식시키는 언덕에 숨는 대신 아프리카 평야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소외되었던 카르타고 기병대는 다시 주역으로 떠올랐다. 근육과 분노의 산과 같은 코끼리들은 로마의 심장을 강타할 망치로 변모했다. 스파르타의 규율과 카르타고의 지략이라는 두 세계의 만남은 치명적인 혼종을 만들어냈다. 크산티포스는 단순히 몸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 심리를 형성했다. 그는 패배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전술적 실책의 결과라고 가르쳤다. 굴욕의 분노와 뒤섞인 희망은 카르타고 군대를 다른 존재로 변화시켰다. 더 이상 동기 없는 용병 군대가 아니라 절망으로 통합된 덩어리였다. 레굴루스는 이 움직임들을 관찰하며 오만하게 미소 지었다. 그에게는 카르타고인들이 감히 언덕을 버리고 탁 트인 들판에서 싸우려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그의 생각에는 로마 군단이 그 철의 규율로 어떤 저항도 분쇄할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한 결론만 있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가 즉석에서 조직된 군대가 아니라 전투의 잔혹성과 인간 정신의 취약성을 모두 이해하는 스파르타 전략가가 짜놓은 완벽한 덫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판은 준비되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저주처럼 타오르는 태양 아래 로마의 기억 속에 피비린내 나는 교훈으로 새겨질 대학살의 조각들이 준비되었다. 레굴루스는 자신이 가장 빛나는 승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곳으로 걸어갔다. 자신이 깨어나도록 도운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아프리카 평야는 외과적으로 정밀하게 준비된 무대가 된다. 크산티포스는 칼이 교차하기도 전에 전투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착함으로 군대를 배치한다. 중앙에는 가장 인상적인 함정, 즉 100마리의 전열 코끼리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벽을 배치한다. 측면에는 마침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에서 움직이기를 열망하는 카르타고 기병대가 있다. 그 뒤에는 스파르타의 규율로 지탱되며 영적으로 새로워진 보병대가 줄지어 있다. 레굴루스는 적의 배치를 보고 비웃는다. 코끼리라고. 로마인에게 군단의 방패와 창의 벽을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가렸다. 그는 병사들의 규율, 철의 견고함,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여러 번 굴복시켰던 전통을 믿었다. 그러나 그날 그는 즉흥적인 야만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재설계된 전쟁 기계와 대결하고 있었다. 먼저 소리가 들려온다. 땅을 흔드는 목구멍에서 나는 우렁찬 소리. 코끼리들이 돌진한다. 지진의 힘으로 돌진하는 살과 뼈의 산들. 한 발짝 한 발짝 정확하게 걷는 데 익숙했던 군단병들은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을 느낀다. 충돌은 잔인하고 파멸적이다. 로마의 첫 번째 줄은 마른 가지처럼 부러진다. 방패는 날아가고 몸은 수톤에 동물적 분노 아래 산산조각 난다. 혼돈이 중앙을 장악한다. 남자 대 남자로 싸우도록 훈련받은 병사들은 두려움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 짐승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창은 구부러지고 투구는 뼈를 부수고 비명은 코끼리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인다. 그리고 군단의 심장이 피를 흘리는 동안 크산티포스는 그의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활성화한다. 카르타고 기병대가 측면으로 전진한다. 가볍고 빠른 말들이 로마군을 포위하여 모든 도주 가능성을 차단한다. 처음에는 전투처럼 보였던 것이 매 순간 조여드는 치명적인 그물로 변한다. 견고함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진영은 피와 먼지의 바닷속에서 무너진다. 이전의 규율이었던 것은 집단 패닉으로 변한다. 3만 명 중 겨우 2,000명만이 탈출한다. 나머지는 학살되거나 포로가 된다. 그리고 학살 한가운데 사슬과 먼지 속에서 아프리카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왔던 무적의 집정관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가 쓰러진다. 카르타고 병사들에게 끌려간 그의 시신은 며칠 전 그가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했던 바로 그 지도자들의 발밑에 던져진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무자비하게 돌아갔다. 로마 영웅은 포로가 되었고 이어지는 것은 더 이상 전장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지옥으로의 하강이었다. 사슬에 묶이고 먼지와 피로 뒤덮인 레굴루스는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카르타고인들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체스말처럼 그를 조용한 트로피로 간직하기로 한다. 그들은 그를 축축하고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 가둔다. 어둠이 비유가 아니라 실체인 구멍이었다. 며칠이나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이 흘렀다. 시간이 보이지 않는 적이 된 5년이었다. 경건함의 미덕과 철의 규율로 형성된 레굴루스 같은 로마인에게
영원한 기다림은 칼보다 더 큰 고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빛의 부재는 밤낮의 개념을 지워버리고 굶주림은 존엄성을 침식하며 절대적인 침묵은 두개골 안에서 귀청을 찢는 비명이 된다. 이 정지 상태는 단순한 육체적 숙박이 아니라 계산된 비인간화 과정이다. 그의 간수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의 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부식시키는 것이었다. 전쟁 중 5년은 영원과 같았다. 바깥에서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잔인한 무승부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느 쪽도 결정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했고 군단과 용병들이 수천 명씩 죽어갔지만 지중해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그 교착 상태에서 외교는 칼만큼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그리고 그때 카르타고인들은 잊혀진 포로가 그들의 숨겨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한다. 그들은 그를 감방에서 끌어내어 누더기를 겨우 입히고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카르타고의 대사로 로마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임무는 원로원을 설득하여 평화 조약을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포로 교환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에서 붙잡은 수십 명의 로마 귀족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로마는 적군에게 필수적인 미래의 젊은 장군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레굴루스는 맹세를 해야 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신에게. 로마의 신들과 카르타고의 신들을 모두 부르며 맹세했다. 양측 모두 그 맹세의 힘이 어떤 사슬보다 더 견고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임무가 실패하고 원로원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레굴루스는 자발적으로 카르타고로 돌아와 그의 감방으로, 그의 지하 감옥으로 돌아와야 했다. 카르타고인들에게 이 계획은 완벽했다. 그들은 로마인의 정신을 안다고 믿었다. 수년간의 감금으로 고통받은 노련한 원로원 의원은 삶과 자유, 가족의 온기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그 논리를 믿고 그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떠나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레굴루스의 도덕률에서 맹세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절대적인 구속력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나빴다. 늙은 집정관은 로마로 돌아온다. 도시는 처음에는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지만 그를 보자 침묵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다. 아프리카의 영웅은 더 이상 승리한 전사가 아니라 패배의 껍질을 쓴 야윈 유령이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달려가고 그의 아이들은 그를 안으려 하지만 레굴루스는 건조한 몸짓으로 그들을 밀어낸다.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카르타고의 노예이며 맹세에 묶여 있어. 로마 원로원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레굴루스의 귀환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다. 아프리카 심장부로 징역했던 집정관이 5년의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모두는 평화의 간청, 자신의 생명과 다른 포로들의 생명을 구할 절박한 요청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쿠리아에서 벌어진 일은 참석자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레굴루스는 원로원 의원으로 들어서지 않았다. 그는 누더기를 걸친 채 문턱에 서서 동료들 사이에 앉기를 거부했다. 마침내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고통으로 인해 약해졌지만 이내 한때 군대를 지휘했던 집정관의 단호함을 되찾았다. 그는 카르타고의 제안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평화와 포로 교환, 그 조건들은 합리적이었고 끝없는 전쟁을 끝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이로워 보였다. 그러나 그때 그의 연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원로원 의원들에게 눈을 고정하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원로원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조건을 수락하는 것을 금합니다.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합니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합니다. 회의실에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친구들은 간청했고 그의 가족은 울었다. 과연 그는 수년간의 감금 끝에 미쳤단 말인가? 그러나 레굴루스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잔인한 논리를 펼쳤다. 그는 로마의 포로로 잡힌 카르타고 지휘관들은 젊고 인생의 황금기에 있으며 미래에 그들의 군대를 이끌 지도자가 될 운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을 풀어주는 것은 전투 한가운데서 적에게 날카로운 칼을 건네주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반면에 카르타고가 억류하고 있는 로마 포로들은 지쳐서 전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귀환은 공화국에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그저 먹여 살릴 입만 늘릴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파괴적인 일격은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다. 항복한 병사는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라고 그는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깃발을 배신했고 자신의 의무를 잊었다. 만약 원로원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것은 군단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용인되고 비겁함에 상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로마에게는 규율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유배지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는 판결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반박할 용기가 없었다. 경외감과 수치심 사이에 갇힌 원로원 의원들은 투표했다. 평화를 거부하고 교환을 거부했다.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레굴루스는 그 행동으로 자신의 운명을 봉인했다. 그는 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맹세를 지켰다. 바로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원로원이 그를 떠나보낼 때 일부는 그에게 로마에 머물러 숨어달라고 간청했다. 심지어 법률가들도 강압으로 한 맹세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굴루스는 듣지 않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한때 그의 군단을 지휘했던 것과 같은 침착함으로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멀어져 도시의 문을 향해, 카르타고 대사관을 향해, 그리고 사슬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선택은 즉흥적인 순교자의 선택이 아니라 명예가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한 남자의 선택이었다. 그가 카르타고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 자신보다 더 빨리 퍼졌다. 그리고 그의 포획자들의 반응은 맹세를 지킨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다. 그들은 농락당했다고 느꼈다. 레굴루스가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의 도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그들에 대한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카르타고인들에게 로마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고귀함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처벌을 받아야 할 배신이었다. 로마 연대기 작가들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잔혹하여 일부 현대 역사가들은 의심한다. 실제 사건인가 아니면 카르타고를 악마화하기 위한 선전인가? 진실이 무엇이든 레굴루스의 고문 전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 버전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공격당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눈꺼풀을 잘라 강제로 눈을 뜨게 했다. 그리고 그를 며칠 동안 절대적인 어둠 속에 가두어 시간과 공간의 부재 속에서 정신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 다음에는 그를 아프리카 태양 아래로 끌고 가서 무자비한 빛을 직접 쳐다보게 했다. 완전한 검은색에서 백열등처럼 흰색으로, 너무나 잔혹한 대비여서 마치 불의 바늘이 뇌를 뚫는 것과 같았다. 목표는 아직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고 능력을 파괴하고 고통에 지배되는 본능적인 생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에 따르면 레굴루스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견뎠다. 비명도 간청도 없었다. 그 돌같은 침묵은 그에게 전략이 아니라 저항의 한 형태였다.
고통조차 그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처형자들에게 그 침묵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에게 간청을 듣지 못하는 매 순간은 그들을 더욱 미치게 하는 모욕이었다. 좌절한 그들은 최후의 고통을 구안했다. 사람 크기의 나무 상자로 내부는 날카로운 철못으로 박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몸을 강제로 집어넣었다. 모든 숨결, 모든 미세한 움직임은 목끝이 그의 살에 더 깊이 박히게 했다. 가능한 휴식은 없었다. 고통이 아닌 자세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뚜껑이 닫히자 레굴루스는 살아있는 관 속에 갇혔다. 오직 어둠, 자신의 피냄새, 그리고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철의 끊임없는 접촉만이 그를 동반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로마 전설은 야만적인 마지막 반전을 추가한다. 못상자 위에 끓는 기름을 부었다. 액체는 틈새로 새어들어와 피부를 태우고 내부를 견딜 수 없는 용광로로 만들었다. 집정관의 몸은 서서히 해체되었지만 신화에 따르면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카르타고인들은 비명을 원했고 간청을 원했지만 오직 침묵만을 받았다. 그 침묵이 그의 최종 승리였고 로마가 불멸의 신화로 바꿀 메아리였다. 그리하여 기름과 철, 타는 살 냄새 속에서 마르쿠스 아틸리우스 레굴루스는 한 남자를 넘어선 존재, 절대적인 희생의 화신이 되었다. 그의 죽음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도시는 조용한 애도에 잠기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였다. 레굴루스의 고문은 고립된 범죄가 아니라 공화국의 본질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원로원은 그 죽음을 당열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다. 그것은 단순히 집정관의 상실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굴욕이었고 그 상처는 복수되어야 했다. 정의를 요구한 첫 번째 사람은 레굴루스의 아내 마르시아였다. 연대기 작가들은 원로원이 그녀에게 2명의 카르타고 장군을 포로로 주었다고 기록한다. 마치 고통의 저울을 맞추기 위한 인간 동전처럼. 그러나 마르시아는 균형을 찾지 않았다. 거울을 찾았다. 디오도로스 시켈루스에 따르면 그녀는 집 지하실에 포로들을 가두고 음식과 휴식을 박탈했으며 광기와 굶주림이 그들을 삼킬 때까지 그들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살도록 강요했다. 그녀가 한 일은 남편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잔인했다. 복수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증오의 순환이 되었다.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폭력의 나선 속에서 혼란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시칠리아와 지중해의 통제를 위한 전쟁이었던 것이 내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더 이상 무역로와 전략 항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괴물로 보는 두 민족 간의 증오의 십자군이었다. 로마의 학교에서 아이들은 레굴루스의 이야기를 비극이 아니라 본보기, 즉 미덕의 모델로 빠르게 배웠다. 호라티우스와 같은 시인들은 그의 희생을 시로 승화시켜 끔찍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외면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드높였다. 그 이야기는 그를 명예의 이교도 성인으로 만들었다. 불명예보다 죽음과 고통을 택한 사람으로. 그 이야기는 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 공화국의 위대함 앞에서 개인의 삶은 가치가 없다는 확신을 모든 시민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레굴루스의 기억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에 망치질되어 끊임없이 싸울 의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집정관의 죽음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러 세대 동안 로마를 지탱하는 불꽃을 지폈다. 이런 의미에서 레굴루스의 고난은 어떤 군단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변모했다. 바로 건국 신화가 된 것이다. 카르타고에 대한 영구적인 전쟁을 정당화하고 명예라는 깃발 아래 가장 잔혹한 행위조차도 합법화하는 신화였다. 그의 몸은 아프리카에서 파괴되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로마에서 정치적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모든 병사와 모든 시민에게 투영되어 오직 하나의 명령을 요구했다. 카르타고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다. 레굴루스의 이야기는 끓는 기름 가마나 못상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로마 기억 속에 시면을 열었고 진실과 선전의 경계가 흐려지는 공간이 되었다. 2세기 후에 글을 쓴 디오도로스 시켈루스와 같은 연대기 작가들은 고통을 상세히 묘사하는 반면 제1차 푸에니, 전쟁의 동시대인인 폴리비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가 포로 상태에서 죽었다고만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문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고대 시대의 가짜 뉴스 조작일 가능성이 있을까? 로마는 영웅과 악당을 필요로 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은 길고 파괴적이며 엄청나게 비쌌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쓰러졌고 여러 세대가 희생되었다.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의 극단적인 미덕과 동시에 적의 형언할 수 없는 야만성을 구현하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레굴루스는 완벽한 후보였다. 집정관이자 가장이자 불명예보다 죽음을 택한 남자. 그를 순교자로 만든 것은 그를 전쟁의 도구로 만든 것이었다. 유명한 선고인 카르타고 데렌다 이에스트,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는 레굴루스 전설에서 강력한 연료를 찾았다. 그것은 더 이상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도덕적 십자군이었다. 카르타고인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사람을 고문할 수 있다면 그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 장군의 개인적인 고통은 정치적 학살의 정당화로 변모했다. 그러나 선전을 넘어 역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레굴루스는 삶과 의무 사이의 영원한 긴장, 가족애와 맹세에 대한 충성 사이의 긴장을 나타낸다. 그가 로마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카르타고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명예가 존재 자체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권을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만약 현대의 지도자가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대신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시대와의 비교는 피할 수 없다. 정보가 조작되고 선전이 계속해서 집단적 인식을 형성하는 세상에서 레굴루스의 이야기는 거울이다. 그것은 고대부터 국가들이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 영웅과 악당을 만들어냈고 개인의 삶이 상징으로 변모하기 위해 조형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레굴루스가 전설처럼 정말 고문을 당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인물이 로마의 정신 속에 경고로 새겨졌다는 것이다. 시민은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 가족, 자유, 육체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와 불로 단련된 이 생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제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의 몸은 카르타고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의 전설은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는 길을 지탱하는 무형의 벽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영혼을 얼어붙게 하는 질문이 울려 퍼진다. 의무의 진정한 대가는 무엇인가?